17세기 영국의 정치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정치 공동체의 등장 이전에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만인이 가진 자기 보존의 자연적 권리가 필연적으로 파괴와 혼란 그리고 무질서로 귀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지력이나 체력만으로 다른 동료 인간들 전체를 압도할 수 없는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이웃들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들을 죽여 없애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 이웃의 입장에서 나를 봐도 마찬가지겠죠. 이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타인이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항구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홉스가 볼 때 자연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가 자기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의 보존에 필요한 수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이들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정치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처럼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대신에 절대적 판단의 권위를 갖고 홀로 자연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에게 다 같이 복종하기로 합의합니다. 이제부터 주권자의 통치를 받게 될 인간은 분명히 자연 상태에서보다는 덜 자유로워질 테지만 더 이상 생명과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계약이 만들어낸 권위와 권력을 독점하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홉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괴물의 이름을 빌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다룰 500m 방수 성능의 브론즈 오픈하트 다이버 시계의 이름도 리바이어던입니다. 시계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홉스의 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21세기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무런 역사적 배경 지식 없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는 것은 상당히 황당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월에 통치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하는 책이라니 왜 이딴 걸 고전이라고 읽어야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 1651년의 영국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영국은 10년가량 계속해서 이어지던 내전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도탄에 빠진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른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자기 교파를 국교로 삼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홉스는 너무 많은 의견들이 파괴적인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자기 판단을 강제해야 한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리바이어던은 영국을 내전의 참화로부터 구하려는 급박함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홉스의 책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통치자의 권위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놓은 데 있었습니다. 홉스 이전까지 왕의 권위는 하느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왕은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신과 가까운 존재고 신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엉망으로 통치를 해도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홉스는 신이 왕을 세워준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보통의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왕의 권위를 세운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결론은 끔찍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왕의 권위에서 종교적이고 신성한 요소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의 권위는 신이 주신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하는 대신에 홉스는 왕의 절대적 권위가 인간들에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홉스가 제시했던 이유들이 반박되어 버린다면 왕의 권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홉스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으로 향할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홉스 사상이 가진 위험성을 알아봤던 당대의 왕당파들은 결론이 같음에도 정작 홉스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포이보스가 근대 정치 사상의 출발을 알린 홉스의 책 제목을 시계의 이름으로 정했을 때는 굉장한 포부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홉스가 왕권 신수설을 폐기하고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방식을 제공했던 것처럼 포이보스도 중저가 시계의 편안한 성공 공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문법으로 시계를 디자인해보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의 시계 디자인들은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해도 인기 있는 익숙한 틀을 유지한 다음에 몇 가지만 다르게 가져가는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포이보스의 리바이어던에는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는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예쁘냐 아니냐도 말하기 힘들 지경인데요. 아예 시계 이름 자체도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괴물이기 때문에 안 예뻐 보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500m 방수에 투박하게 만든 각진 브론즈 케이스와 방패 모양의 마커와 인덱스들, 그리고 오픈하트까지 그야말로 저세상 디자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컨셉을 가진 이 회사의 전작인 만리장성과 비교하면 조금은 얌전해진 거긴 하지만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다가 DLC 처리를 한 스틸 베젤을 채택하고 있고,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8A를 넣었습니다. 무브먼트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기본 스펙은 가격 대비 우수합니다. 가격이 369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 배정된 할인 코드를 활용하시면은 10% 할인되고 예상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은 총 비용은 40만원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 채널이 최근에 장비와 조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포이보스의 이 시계는 아무래도 새 장비의 덕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촬영을 요새 하면서 포이보스의 신제품들의 품질이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 점이 영상을 통해서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전, 2년 전과는 같은 회사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리바이어던의 케이스 지름은 45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3.8mm입니다. 두께는 튀어나온 유리 부분을 포함해서 15.4mm이고요. 러그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2mm, 그리고 기본으로 장착된 시계줄은 테이퍼 다운이 없는 일자형입니다. 무게는 시계줄을 포함해서 172.6g입니다. 한마디로 타협 없이 크고 무겁고 두꺼운 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15.2cm 둘레의 노생활림 손목에 올려본 걸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러그 투 러그의 길이에 비해서는 위아래로 많이 넘치는 시계는 아닙니다. 러그가 아래 방향으로 잘 꺾여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노생활림 손목 사이즈에서는 다소 넘치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제 생각에는 한 손목 둘레가 16.5cm 정도는 되어야 좀 볼만한 핏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손목 둘레에서는 마구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체감 있고 남자다운 느낌의 큰 시계를 찾는 분들께 어필할 만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CUSNA, 그러니까 인청동입니다. 처음에는 밝은 로즈골드색인데 브론즈 소재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색상이 어두워지고 오래된 시계 같은 느낌을 풍기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브러쉬 피니쉬를 넣은 걸로 보이는데요. 브론즈 케이스는 이렇게 색상 변화가 시작되면은 원래 피니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피니쉬가 뭐였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베젤의 홈은 깊숙이 패여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두께가 3mm이기 때문에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살짝 클릭감이 금고 손잡이처럼 다소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분 좋게 정확한 클릭음이 전해지고요. 베젤을 돌리는 느낌도 상당히 정확하고 쾌적합니다. 백플레이는 아주 살짝 있는데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것 같고 준수한 베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젤 인서트는 광택이 거의 없는 브러쉬된 검은색의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됐습니다. DLC 코팅, 다이아몬드 라이크 코팅이 되어 있어서 흠집이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분 단위마다 야광 도료로 두툼하게 마커를 프린트를 했고요. 마커 모양의 선택이 살짝 아쉽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지 않고 60분 마커에만 동그라미를 사용하고 15분, 30분, 45분은 방표 모양을 사용했는데 익숙해지기
보이기 전까지 어디가 60분인지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각진 크라운 가드에 쌓여있는 용두는 지름이 8.7mm에 높이가 5mm로 아주 큽니다. 약간 변형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홈도 큼직큼직하게 파여있고 크기도 커서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용두의 묵직함이 수동 감기를 할 때 NH38A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가볍고 좀 저렴한 느낌을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걸 보입니다. 고스트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용두를 뽑으면 바로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돌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솟아오른 박스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유리를 채택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버블처럼 올라오거나 직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빗면으로 깎여 있어서 좀 더 샤프한 느낌이 들고요. 시계에 독특한 매력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 가해진 3중의 무반사 처리도 준수하고 시계유리가 평면이어서 다이얼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시계유리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다이얼은 햇볕을 받아서 표면이 살짝 일어난 듯한 빈티지 시계처럼 재밌는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가장자리는 검은색 내지 진한 녹색이고 가운데로 갈수록 밝은 녹색이 되는 퓨움 다이얼입니다. 이 시계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또 하나가 오픈하트인데요. 9시 방향에 폴리시된 브론즈색 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고정 나사가 박혀 있고요. 그 안으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시계 무브먼트의 밸런스 휠이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정교한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무브먼트의 밸런스 휠 일부가 보인다는 것 뿐이지만은 오토매틱 시계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무브먼트의 심장이 정면으로 보인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이얼의 만듦새는 매우 우수합니다. 로즈골드 색상의 테두리가 둘러진 커다란 야광 인덱스가 부착이 되어 있고 흰색의 챕터링이 그 사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문어 로고나 6시 방향의 문구 프린트들도 가격대를 감안하면 준수하게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폴리시된 브론즈색 시분침도 보통의 모양은 아닌데요. 시분침은 소드 모양이고 분침은 샤블 3 모양인데다가 둘 다 오버사이즈로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분 초침의 절단면 같은 것도 기존의 포이보스 시계에 비하면 많이 매끈해졌고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얼의 해상도나 만듦새는 가격 대비 아주 우수하지만은 디자인인지라서 호불호를 부를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취향 문제이긴 한데 인덱스의 방패 모양이나 시분침의 이 칼과 삽을 동시에 배치한 형태나 문어 로고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요란하고 디테일이 많아서 보고 있기 힘들다고 느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디자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이보스한테 누가 말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기대를 하겠어요? 투박할 거면 아예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을 꺼보면은 슈퍼루미노바 C3 야광도료를 골고루 적용한 야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광도료를 15겹 정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역시 가격대에 비해서 초반 밝기도 좋고 준수한 지속력을 보여주는 야광입니다. 엔진으로 사용된 NH38A 무브먼트는 초당 6회,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입니다. 최대 오차 범위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이고요. 중저가 시기에 많이 들어가는 저렴한 무브먼트 치고는 수동 감기와 핵 기능도 제공하고 양방향 로터에다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아서 널리 쓰이는 편입니다. 뒷면에는 포이보스 특유의 문어 장식이 들어간 솔리드 케이스백이 스크루인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백의 품질도 매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넓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착용감을 배려한 것도 좋고 로고도 정교하고 매끈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서 부드럽게 촉감을 줍니다. 시계줄로는 3mm 두께의 꽤 두툼한 녹색의 가죽줄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굵은 흰색의 실로 바느질도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은 시계의 색상과 분위기랑 아주 잘 어울리는 가죽줄이어서 좋습니다. 고정고리도 아주 두툼하게 잘 나왔고요. 브론즈 버클도 실체감 있게 디자인을 주어서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가죽줄이 충분히 길들여
길어지기 이전까지는 버클과 가죽줄이 엉겨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계를 좀 힘을 줘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계를 벗을 때 시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포이보스의 리바이 어던은 굉장한 포부를 갖고 만든 아주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어떻게 봐도 깔끔하다거나 아주 예쁘다고 하기는 힘들지만은 노골적인 투박함이 그 나름대로 매력을 발산하는 시계입니다. NH38A 무브먼트도 다른 스펙이 가격 대비 좋기 때문에 크게 불평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새 포이보스는 날이 갈수록 새 제품들의 품질과 완성도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대중적인 취향과 접점을 맞추려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포이보스의 리바이 어던이라는 시계를 살펴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